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앱 개발에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번 30대 커리어 우먼이에요. 아이는 딸아이 한 명 있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공들였던 회사를 큰 기업에 팔아 수십억의 수익을 냈어요. 회사 일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죠. 병원 측에선 더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일에 미쳤냐 아님 돈에 미쳤냐 독한 여자라며 혁을 내둘렀지만 저는 정말 절실했어요. 그 돈을 꼭 받고 내 상품을 팔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미친 남편과 심호 시누이까지 만나 개고생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인 저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앱이었거든요. 맞아요. 저 돈에도 미쳤고 일에도 미친 여자예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지난 30여 년간 너무도 절절하고 생생하게 느껴왔어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궁창에서 우는 것보다는 넓고 좋은 집에서 우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전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도 많아요. 친구들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라던데 라면은 뭐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나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죠.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앱 개발 사업을 하여 돈을 꽤 많이 모으자 이번에는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반반한 얼굴로 바깥 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 반반한 얼굴과 사슴 같은 남편의 눈망울에 속아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제가 바보 맹추였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나 봐요. 집안 또한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였기에 제 돈 주고 신혼집 마련하고 차 뽑아줬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던 귀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시모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게 해줬어요. 아참,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거짓말까지 살살 치던 사기꾼 백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줬어요. 그랬다가 시누이한테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잘라버렸죠. 아, 이쯤 되면 저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 이혼하기 잘했죠? 그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과 가족으로 더 엮였다가는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부터 해서 아주 날 미치게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다 내쫓고 우리 딸과 우리 엄마와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 살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마도 제 인생에 제 팔자에 남자는 없나 봐요. 제 성격이 남자 못지않게 씩씩하고 진취적이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전 미스일 때 은행 ATM기 앞에서 웬 절도범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봉투에 두둠이 현금을 뽑아 은행을 나서려는데 날치기가 획 낚아채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엄청 뛰어가서 그놈을 넘어뜨렸어요. 돈 없어서 태권도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가 무슨 깡이 있어서 남자 도둑놈을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경찰까지 따라붙어서 도둑놈을 인계하고는 함께 석까지 갔어요. 피해자인 그 아줌마가 제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 나 나름 용한 무당인데 내가 아시청께 궁짜로 봐줄게. 사주 대봐. 전 엄마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제 사주를 그 무당 아줌마한테 줬어요. 상황이 웃긴 게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주차장 벤치에 둘이 앉아서 말이죠. 자네 사주에 남자는 없어. 그러니 남자랑은 엔조이만 하고 지내고 결혼도 하지 말어. 한마디로 가족관계로는 얽히지 말란 말이야. 자식은 있고만. 그럼 씨만 받고 최대한 멀리해. 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쿨하게들 많이 살잖아? 전 그 무당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 아빠가 깽판 부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엄마와 이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꼭 착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제 미래의 푸른 꿈에 똥을 뿌리다니 그 무당에게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무당 말이 맞았어요.
우리 예쁜 딸내미를 낳게 해준 점은 남편에게 고맙지만 그 외의 것은 다 꽝이었거든요. 무당말대로 아이만 낳고 혼인신고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헤어질 걸 그랬어요. 제가 한 결혼은 정말 제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았죠. 그래도 잊어야지 어쩌겠어요. 과거에 대해 후회만 하고 앉아있으면 정말 안진뱅이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친정엄마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가열차게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오늘을 끝으로 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탈탈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렵니다. 혹시라도 아이 키우다가 또는 일하다가 외로워지더라도 절대 재혼은 안 할 거예요. 그저 돈이 내 남편이다 라고 여기고 돈 버는 데 하나 집중해야죠 뭐.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희 남편이 바람피면서 너무 과한 위자료를 요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서 내쫓아버렸어요. 글쎄 본인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저한테 20억이나 요구하더라니까요. 왜냐면 바람 피우는데 아주 이력이 났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때부터요.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는 정말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빠보다 20살 많은 할매가 아빠를 꼬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 할매가 어떻게 유부남인 우리 아빠를 꼬셨겠어요? 돈으로 홀린 거죠. 그 미친 할매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에 아주 대걸 같은 집에 혼자 사는 할매였는데 그 아들이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할매는 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달고 다녔어요. 어디서 우리 아빠를 만나서 꼬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돈이 좋아서 그 할매와 만남을 이어갔겠죠. 전 집순이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초등학생 때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 할매네 집에 자주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와 그 할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불쌍한 엄마한테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엄마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빠와 그 할매는 우리 엄마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아예 엄마를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제 귀에 그들이 작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남자는 할머니의 수행 비서가 틀림없었죠. 전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마이마이 카세트의 녹음 버튼을 본능적으로 눌렀어요. 사설 구급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식당에서 돌아오면 바로 강제 입원 절차 돌입하겠습니다. 이따 일군 3명 더 올 겁니다. 틀림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식당에서 돌아온다던 아줌마는 바로 우리 엄마를 일컫는 게 틀림없었어요. 사지 멀쩡하고 똑똑한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니. 아빠는 그저 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빠도 그 수행비서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박 실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우리 마누라가 내 얼굴을 보면 꽥꽥 소리치고 더욱 심하게 반항할지도 몰라. 정신 멀쩡한 애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꼴이니 다 감수해야지 뭐. 어쨌든 난 뒤로 빠져 있을게. 돈 많은 할매에게 찰싹 붙어서 본처인 우리 엄마를 저렇게 내치려는 아빠가 흉물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더군요. 전 그 모든 상황을 녹음했고 몰래 방으로 다시 들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기도 전에 퇴근한 엄마를 구급차에 마구 몰아넣으려고 하더군요. 전 비명을 지르며 우리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는 놔주지 않았어요. 말로는 수행비서인지 뭔지 험상궂은 아저씨들을 마구 찾고요. 우리 엄마 놔줘 이 미친놈들아. 왜 멀쩡한 우리 엄마를 잡아가려고 해. 정신이 나가버린 건 바로 우리 아빠라고. 아빠나 잡아가라 이 나쁜 놈들아. 엄마, 우리 엄마 안 돼. 그렇게 온몸을 다 던져서 맞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전 그 녹음 테이프를 건네면서 자초지종을 상세히 얘기했어요. 마구 울면서 말이죠. 경찰 아저씨들, 우리 아빠 좀 잡아가 주세요. 아빠가 멀쩡한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경찰은 일단 제 말을 믿고 아빠와 할매의 수행비서를 연행해 갔어요. 엄마와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할매가 돈을 얼마나 풀던지 아빠며 그 수행비서며 다 무죄나고 그냥 풀려났어요. 심지어 엄마와 바로 이혼을 했는데 집안에 있던 돈까지 싹 다 뺏어갔더군요. 우리는 억울하게도 그 집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고 아빠는 그 할매한테 딱 붙어서 제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소송을 했지만 그쪽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제대로 받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사람의 서름이랑 엄청났어요. 그때부터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근데 그건 아주 나중 이야기고 초등학생 때인 그때 당시는 엄마와 살 집도 먹을 음식도 없이 옷까지만 몇 개 덜렁 있었어요. 앞이 캄캄하더군요. 초등학생인 저도 그랬는데 절 양육해야 하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맘 약한 우리 엄마는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우며 눈물로 베개를 적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엄마 대신 제가 쌈딱이 되고 강철 어린이가 돼야 했어요. 씩씩하고 똑똑하게 자라서 엄마를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아는 사람에게서 아주 안전하고 매우 저렴한 여성 전용 원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알아보고 오셨어요. 한 달에 29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주인이 밥과 김치, 라면, 김 등을 늘 부엌에 비치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엄마와 둘이 끼니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인 1실이 원칙인 원룸이었죠. 물론 엄마와 저 둘이 방 2개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기에 대외적으로는 엄마만 사는 걸로 하고 전 방에 몰래 잠입해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주인이 다른 층에 살고 있었고 큰 터치를 안 했기에 주인한테 숨길 수 있었죠. 전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거의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했어요. 학교 갈 때나 씻을 때 정도만 잠깐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 비치된 김치와 밥 등도 엄마가 방으로 가져다 줘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서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적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가 나치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유대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식당 알바를 하던 엄마를 기다리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도 변은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똥 싸고 싶은 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참을 수 없이 배가 아파졌어요. 웬만하면 그 원룸 방 안에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던 제가 대굴대굴 구르며 엄마를 불렀죠. 때마침 엄마가 퇴근 후 원룸으로 들어왔고 너무 아팠던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엉엉 대성통곡을 하며 배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겠으니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는 주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아니 뭐야, 이 좁은 방에 2명이 살고 있었어? 1인 1실이 원칙인 건 몰라? 돈이 없으니 머리도 멍청한 거야 뭐야? 누굴 속여 먹으려고 해? 우리 공동주방에 밥이랑 김치랑 다 2배로 처먹었겠구만. 가뜩이나 하나뿐인 딸내미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주인 아저씨까지 방 빼라고 성하니 엄마는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애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방 뺄게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 못 살겠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어요. 맹장이 벌써 터진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큰 병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또 어떤 값싼 방을 알아봐야 하나 서로 의논해보기 위해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절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추적추적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라. 돈 생각 말고 마음껏 먹어. 2그릇, 3그릇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정말 인자하셨어요. 배고팠던 저는 엄마와 할머니가 부는 앞에서 국밥 2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그 사이 엄마는 할머니한테 고해성사하듯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쭉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여기 나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네 그려. 나도 전쟁통에 부모 잃고 홀로 피난와서 결혼까지 했었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 버렸지. 심지어 낳은 딸까지 다 시댁에 뺏기고 말이야. 강제로 연락 다 끊기고 이날 이때껏 나 혼자 살아왔어. 아무리 보일러 떼고 따뜻하게 지내도 내 마음은 늘 얼음장같이 살아왔는데 나랑 같이 지내지 않으련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려니까 적적해 죽겠는데 말이야. 엄마와 저는 식당 할머니의 제안에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안 그래도 갈 곳 없는 우리가 무려 30평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횡재가 따로 없었죠. 할머니는 우리 모녀를 정말 친딸,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으시던지 그 연세에도 팥죽까지 직접 쏘아서 동짓날에 다 같이 만나게 먹었어요. 엄마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당연히 월세를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연 엄마, 뭐 재벌이라도 돼? 월세 한 달에 1억 낼 거 아니면 주지도 말어. 이 나이에 푼돈 받아서 뭐하게? 그런 소리 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난 이제 80대에 접어들었고 거동하기도 힘든 몸인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세무서 통해서 세금 문제까지 다 해결할 테니 딴 걱정은 말고 다 받아. 알았지? 엄마와 전 어리둥절했어요. 엄마가 물었죠. 아니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뭘 다 받으란 얘기예요? 내 전 재산을 말이야. 그다지 많지도 않어. 이 아파트란 국밥집 보증금 그리고 여지껏 뭐 현금 10억.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난 이 재산보다 가족이 갖고 싶었는데 이 생에서 내 맘대로 안 됐으니 다음 생에선 아이를 한 10명은 낳고 살고 싶어.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나이 80대니 돈이고 뭐고 내 핏줄 내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 늙음하게 이렇게 예쁜 모녀와 함께 살게 되다니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복을 던져준 기분이야. 사장님,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전 이미 식당에서 월급도 충분히 받고 일하고 있으니 정 주고 싶으시면 천천히 주세요. 저희 모녀는 이렇게 대궐 같은 30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요. 요즘 100세 시대에 사장님 아직 20년이나 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 어쩌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식당 주인 할머니의 주장은 아주 셌어요. 그 다음 날부로 모든 명의를 저희 엄마 앞으로 돌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모녀와 2년을 더 사시고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사장님, 아니 엄마. 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오밤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게 웬일이냐. 수연아, 심장마비고 뭐고 엄마가 곁에서 있다가 구해드렸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아유. 엄마,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엄마랑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우릴 보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엄마와 저는 그 말대로 정말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각자 자리에서 말이죠.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우리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어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성격에다가 코피 터져가며 고3 수험 생활을 보내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 공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공대에 진학하니 완전히 꽃이 되더군요. 공대엔 남학생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여중 여고를 나온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사귀자며 대쉬하는 남학생들도 많았고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 인기에 취해 있었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사업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생 때부터 강하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공대생이었으니 앱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걸로 내가 만져보지 못한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인 회사를 차렸어요. 말이 좋아 1인 회사지 일단은 저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해봤어요. 사업 자금이 없고 아직은 백수나 다름없으니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며 조그만 공용 사무실에 콕 처박혀서 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스트레스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익사이팅 스포츠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패러글라이딩, 다음 달은 번지점프를 했고 그 다음 달은 계곡에서 리프팅을 예약해놨어요. 일에 미쳐서 살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스트레스를 푸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비까지 오는데 계곡에서 조그마한 고무보트 타고 래프팅을 하겠다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도전했고 결과는 장맛비에 래프팅이 뒤집혀서 거의 죽을 뻔했네요. 그때 당시 장면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살려주세요. 아!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었고 발바둥을 쳐도 센 물살과 깊은 계곡에서 아주 빠르게 휩쓸려가는 걸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네요. 뭔가 가슴팍에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전 깨어나 물을 마구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상계의 남자가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괜찮으세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이 날씨에 래프팅한다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제가 뒤따라 나섰어요. 같이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제가 업고 내려갈게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를 만큼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절 들쳐 업고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되찾고는 나왔는데 그는 어느새 뽀송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서 띵 하고 종이 울리는 듯 했어요. 그 남자의 뒤로 후광이 쫙 비쳤죠. 아마도 그때까지 제가 모쏠이어서 더욱 잘생긴 남자한테 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대학 때 많은 공대생들의 대시가 있었지만 인물이 훤칠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쓸데없이 남자 얼굴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만큼 그의 인물은 무척 뛰어났어요.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민수연 씨 맞죠? 아까 응급실에서 들었어요. 전 래프팅 업체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 타실 때는 아마 저 못 보셨을 거예요.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출근했거든요.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다니 출근하길 잘했네요. 전 그 남자한테 흠뻑 빠져서 외모를 구경하느라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이니 밥이라도 사야겠다 싶었어요. 저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아참, 저희 엄마가 국밥집 운영하시는데 국밥 좋아하세요? 수연씨 어머님을 이리도 빨리 뵐 수 있다면 국밥이 아니라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분한테 이런 말은 좀 그런가요? 그는 성격도 참 좋아 보였고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는 게 좋았어요. 아마도 그땐 엄청 잘생긴 그 남자가 하는 무엇이든 다 좋아 보였겠죠 뭐.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엄마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대략 설명하니 엄마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남자 손을 붙잡고 감사히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연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네요. 이거 국밥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대접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 오늘 샷다 내리고 장사 안 할라니까. 그러더니 엄마는 정말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샷다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변 가게를 돌며 최고급 회와 특등급 소고기를 사와서 구워주기도 했어요. 저와 그 남자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말이죠.
우린 엄마로 인해 진수성찬을 먹으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상훈이었고 나이는 이미 30대였어요. 본인 말로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던지 공고를 나와서 계속 알바를 전전하고 있더군요. 얼굴이 잘생겼으니 가끔 엔터테인먼트 명함을 받기도 했고 모델 일도 조금 했더라고요. 영화의 엑스트라로도 일을 했고요. 그런데 잘 안 풀렸나 봐요. 스스로도 본인 인내심이 없기에 무명 시절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유명한 특급 배우 뒤에서 CF도 같이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어요. 엄마도 하나뿐인 외동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니 그 남자를 처음부터 무작정 좋게 봤고요. 우리들은 금세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엄마의 지지 속에서 말이죠. 안정적인 관계 속에 전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더 이상 1인 회사가 아닌 직원을 여러 채용하며 어엿한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춰 나갔어요. 요즘 말로 한번 떡상하니 계속 성악가를 치더군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다 보니 몇 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 혼자 밤새며 고생해왔던 일을 생각하니 통장에 찍힌 엄청난 돈들을 보며 눈물이 와락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나름 승승장구하다 보니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남친이 눈에 밟혔어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던 남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서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면서 말이에요. 수연아, 내가 너무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남자라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수연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자기 닮은 예쁜 아기 낳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내가 수연이한테 결혼 얘기를 꺼낼 자격이나 있나 몰라. 이렇게 심지어 울면서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뭐 돈 있는 제가 집 사고 차 사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남친 엄마도 당연히 가난했기에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남친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친 여동생은 말로만 취업준비생이지 그냥 백수였어요. 딱히 노력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백수 말이죠. 남친 엄마 집 근처로 가는데 웬 아줌마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남친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남친이 싸우던 아줌마 중 한 명을 발견하고는 시겁하며 말리더군요. 엄마,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 머리 다 뽑히겠어요. 아줌마,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저리 떨어져요.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남친 엄마였다니. 전 너무 충격이었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에잇, 전현이 여기 마트에서 하나 남은 물건을 내가 먼저 찜해놨는데 가져가 버리잖아. 이거 폭탄 세일에서 내가 눈으로 찜해놨단 말이야. 뭐야, 이 여자애가 네 신부감이냐? 잘 만났네 뭐. 얼른 집에 들어가자꾸나. 에이씨, 오늘 아주 재수가 엄붙었네. 길바닥에 가래층까지 야무지게 뱉고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니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붙어 TV나 보던 남친 여동생이 머리를 산발하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집안 곳곳엔 명품병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꼴에 명품은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전연신 한숨만 나왔어요. 잘생긴 남친 하나 믿고 결혼까지 하려는데 가족들이 이 모양이라니. 이미 사놓은 집이 몇 차를 물을 수도 없고 살짝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남친 엄마의 거친 입은 여전했어요. 에이씨, 나 원래 품위 있는 여자야. 저기 샤넬병이랑 다이아 반지 보이지? 내가 임대 아파트 살아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산다고. 우리 아들 잘 나가는 영화배우들이랑 영화도 찍고 모델 허브도 찍은 거 잘 알고 있지? 듣자 하니 아가씨가 집하고 차도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 우리 아들 보내는 거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함부로 못 주지. 남친 집에서 나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친의 가족들이 너무 별로라 헤어질 생각까지 들었죠.
남친은 여전히 날 공주 대접해줬지만 내 마음은 남친에게서 조금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속이 안 좋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나오더군요.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이미 생긴 아기를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친과 우리 아기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는 결혼 생각을 다시금 굳혔어요.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시댁은 돈이 없었고 저는 이미 사업을 통해서 수억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돈으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바로 내 명의의 집을 한 채 더 사서 시모와 시누이를 살게 했어요. 그래도 다 쓰러져가는 임대 아파트보단 훨씬 나은 곳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참 기가 찼어요. 야, 돈도 잘 번다는 애가 기껏해야 30평 아파트 살게 해주냐? 30평이 국민평수, 즉 국평이라 불리는 거 알지?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다 30평대 산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 사람이니? 적어도 40평대 이상은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 명의도 네 명이지? 내 명이나 너 그 시누이 명의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기 짝이 없어서 내 참. 어머님, 30평 아파트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치사하면 12평 임대 아파트에 도로 들어가서 사시던가요. 안 말릴게요. 하도 열이 받아서 이렇게 꽥하고 질러주면 그래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돈줄 쥐고 있는 건 저였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날이 서 있었던 건 남편의 잘못도 컸어요. 남편은 반반한 얼굴로 결혼 후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양복 주머니에선 고급 룸사롱 라이터가 나오고 핸드폰도 몇 개를 갖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하도 싸우다 못해서 질려버렸지만 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직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IT나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그저 얼굴 마담의 역할을 맡긴 거죠. 시모의 부탁으로 백수였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한 자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아주 저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직원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시누이에게 일을 좀 가르쳐주라고 붙인 직원이 참다 못해 제게 다 일러바쳤죠. 사장님 시누이인 강상미 씨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상간녀라느니 뭐니 하는 건 깜도 아니에요. 이건 문제 축에도 못 듭니다. 지금 강상미 씨가 격리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본인 계좌를 빼돌린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펩심 정보를 다른 회사에 돈 주고 팔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이쯤 되면 수갑 차고 바로 감옥 가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요. 아주 시댁 식구들은 절 황당하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 같았어요. 직원 말을 듣고는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시누이를 잘라버렸어요. 물론 증거는 단단히 수집해 놓고 말이죠. 아가씨, 내 회사에서 급여 두둑히 주면서 일하게 해줬으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텐데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당장 짐 싸서 집 나가세요. 언니,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언니가 월급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내 탓하지 마세요. 얼굴에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모든 걸 다 참은 건 우리 딸 서아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참고 있었는데 이젠 최종적으로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그맘때쯤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개발한 앱과 회사 자체를 수십억에 사고 싶다던 중견기업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준다던 기업 회장과 딜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성사 직전이었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아주 대놓고 바람을 핀다더군요. 시내에서 웬 아줌마랑 호텔에 들어가고 술집을 전전한다는 걸 여러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돈을 많이 써서 사설 탐정한테 의뢰했어요. 현재 남편이 벌이는 일 모든 걸 다 알아오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회사 얼굴 마담으로 일하면서
자기 여동생과 우리 회사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돈을 열심히 빼돌렸더군요. 여동생이 혼자 빼돌린 줄 알았던 공금횡령을 남편이 옆에서 함께한 거였어요. 거의 주도해서 말이죠. 너무 열이 받았죠. 게다가 남편이 현재 바람난 그 여자의 존재가 놀라웠어요. 그 아줌마 또한 유부녀로서 그때 당시 한창 계약을 하려 했던 중견기업 회장의 마누라였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크게 충격을 받았죠.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이 모든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남편과 1대1로 앉아 모든 걸 쏟아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지금껏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당신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때려? 감히 날 배신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다 망하게 하려 해. 게다가 우리 친정아빠가 바람나서 우리 친정엄마랑 나를 버렸던 것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당신도 똑같은 짓을 벌여? 그 반반한 얼굴로 웬 아줌마를 꼬셔서 잘도 놀고 다니시대? 그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놀아난 거야? 참네. 뭐야, 너 내 뒤를 다 캐고 다닌 거야? 너야말로 지금 내 뒤통수를 제대로 쳤네. 그 여자가 누구건 너보다 나은 여자니까 상관마. 위자료 20억 주면 너랑 이혼해줄게. 어때? 뭐? 20억? 2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돈 1억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이 뭐?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놈이라고 해? 이게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돈 번다고 유세냐? 지금까지 너랑 결혼해서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고분고분 집에서 살림이 나는 여자 만나면 이렇게 나한테 눈 희번떡거리면서 놈놈 안 거릴 텐데 말이야. 20억은 지금까지 너랑 살아준 값이야. 20억 내놓으면 이혼해 줄 테니 얼른 내 계좌로 쏴. 후회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집은 내 집이니 짐 빼도록 해. 그 다음 일정은 내가 비서시켜서 진행할 거니까. 앞으로 나랑 우리 서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어요. 전 이미 수집한 증거를 갖고는 상간녀의 남편인 중견기업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사려고 하셨죠? 다른 기업 제안 다 거절하고 제가 회장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지극히 사적인 부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 사장. 내가 이 회사랑 이 애비랑 좋은 값에 사서 잘 키워볼게요. 그나저나 개인적인 부탁이 뭐죠? 우리 회사 얼굴 마담이자 제 남편인 강상훈 씨 아시죠? 어제부로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젠 남이죠. 어쨌든 그 인간이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과 바람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증거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강상훈 이놈을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바람핀 것 말고도 저희 회사를 말아먹게 하려던 정황도 다 증거 수집해놨거든요. 회장님께서 사려는 우리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놈이라고요. 저보다 사업 훨씬 오래 해보신 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처리는 그 회장님한테 맡기고 전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한마디로 다 쫓아낸 거죠. 남편과 시누이와 시모는 그날부로 제게 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며느리야. 우리가 남이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상훈이가 조금 잘못했다며.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단단히 타일렀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손녀딸 서아한테도 아빠는 꼭 필요하잖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우리 집도 다시 돌려주고 말이야. 어머님,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당장 짐 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서아한테는 엄니만 못한 아빠였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돈으로 내가 키울 거예요. 남편도 난리였어요. 여보, 수연아,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서아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 날 좀 믿어줘. 너 같은 놈을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넌 내 손이 아니라 회장님 손에서 처리하게 될 거야. 난 손 안 대고 코 부는 격이네. 잘 됐지 뭐. 우리 회사를 사려는 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남편에 대해 죗값을 물었어요.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나랑 연애할 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더니 그게 다 제 능력 보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는 비싼 값에 우리 회사를 사주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영입하면서 말이죠. 전 그동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가정에 너무 소홀했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서아 옆으로 갔어요. 현재는 친정 엄마와 넓은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역시 친정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껴 살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은 있으니 당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앞으로의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다시 재기하여 이번엔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미친 듯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을 할 거예요.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이혼한 여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할 것도 없죠 뭐. 제 앞길에 행운을 빌며 더불어 여러분의 앞날도 창창하게 밝은 빛만 함께하길 빌게요. 모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